네, 올해 마지막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 연준 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금리가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내년 금리가 언제쯤 인하가 이루어질지 주목한 하루였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 결과 금리는 연 5.25에서 5.5%인 현재 금리로 동결됐습니다. 일단 다음번 금리 결정은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만큼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인데요. 이제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과연 내년 언제쯤 이뤄질지 주목한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의 조사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폭이 1%포인트, 첫 번째 인하 시기는 6월 전망이 높았습니다. 그 직전 조사에서는 1.25%포인트의 감소와 그 시기는 3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망이 다소 어두워진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보다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내놨습니다. 금리 인하폭은 1%포인트 인하로 그 시기도 내년 7월 이후로 내다본 것입니다. 자, 물론 최근 미국 내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명분이 약해진 탓으로 보입니다. 또 일단 연방준비제도의 물가와의 싸움이 이른바 라스트 마일에 접어들었는데요. 연준이 주목하는 6개월 이상 인플레이션 추세가 2%대로 떨어지면서 때문입니다. 일단 연준의 물가 목표까지 남은 구간은 약 1%포인트로 이는 전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미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니 옐런 세무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연착륙이라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내년 연착륙 가능성은 지난 10월 설문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한 47%로 높아졌습니다.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은 오히려 8%포인트 내린 41%로 낙관됐습니다. 물론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자, 미국 내 주택 임대료 상승이 소비자 물가를 빠르게 내리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일단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뎌지면서 내년에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도 현재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 이 전쟁 방식부터 그 전쟁 이후 전후 계획까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가자 지구 공습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한 미국 역시 이례적으로 태도를 바꾸라며 이스라엘에 경고 메시지를 날리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 가자 지하의 하마스 땅굴을 바닷물로 침수시키는 작전까지 꺼내들며 그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강경한 정책에 그 변화를 줘야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월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자 공습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완고한 지지를 표해왔던 미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유엔 회원국들도 총회를 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의 결의안은 양측의 인질 석방을 촉구한 한편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대한 규탄은 담지 않았습니다. 일단 미국은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휴전 촉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제적 비난을 사게 됐었는데요. CNBC 방송은 가자 내 인도주의적 폭력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는 국제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방했던 바이든 정부와 또 이스라엘 간의 신경전 역시 종전 후 계획을 두고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심은 미국 안보수장들에 잇따른 중동 행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이스라엘에 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중동 지역으로 각각 급파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가자 민간인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전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바닷물로 침수시키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자, 지난달부터 설치한 펌프 7개로 바닷물을 끌어와 지하에 있는 하마스 지도부와 그 인질을 지상으로 끌어내려는 작전입니다. 하지만 하마스 땅굴의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한 데다가 가자의 지하수를 오염시켜 식수 고갈에 시달리는 민간 피해를 보다 더 키울 수 있어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가자 내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의 가족들도 침수 작전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미국과 중국 보겠습니다. 연방하원 중국특별위원회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중국 레거시 반도체 글로벌 시장 장악을 막을 긴급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중정책 종합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대부분이 미중 경제관계는 물론 글로벌 무역 질서의 전면적 전환이 불가피한 제안이라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1월 연방의회에 구성된 중국 특위는 중국의 경제, 기술, 안보 등을 조사하고 정책 권고를 하는 초당적 협의체인 연방하원 중국특별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 내용입니다. 일단 대중 경제관계 재설정과 미국의 자본기술 흐름 차단, 선도기술 투자 및 동맹협력 강화의 3개 축으로 구성되며 통상 및 투자 제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모두 130개에 달하는 입법 규제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올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양국의 군사 채널을 복원하는 등 관계 회복에 초석을 놓았음에도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진 셈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에 대한 WTO 최혜국 대우를 배제하고 중국을 새로운 범주에 넣으라는 제안입니다. 최혜국 대우는 WTO 규정에 따라 두 국가 간 무역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최혜국 대우 박탈은 결국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중국 특위는 이번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도입됐다가 2013년 폐기된 421조 세이프가드 제도입도 주장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WTO 회원국들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입증할 필요 없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연방하원에서 이번 중국 특위 보고서를 보면 규제 요구가 빗발치는 중국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포함해 외국 적대 세력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회사의 경우 미국 내 지분 매각과 사업 금지를 감수하도록 못 박는 법안 역시 제안됐습니다. 대만과 일본, 영국 등 미국의 우방과 높은 수준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고 중국의 1대1로에 맞설 글로벌 전력을 개발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이번 연방하원 중국 특위의 보고서는 그동안 미국 정치권에 제기된 대중강경책을 총망라한 것으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글로벌 경제 및 무역 질서에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소매산업협회는 이번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협회는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에 관한 관세 인상은 결국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중국의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제는 엄밀히 말한다면 경기 침체에는 빠지지 않았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절반 이상의 미국인들은 이와 달리 경기 침체를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미국 내 성인들의 59%는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제니 옐런 재무장관 등 바이든 현 정부 당국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이 일반 미국인들을 확신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팍스뉴스는 전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소득과 관계없이 거의 같은 정도로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최저소득 가구 응답자의 60%는 경제가 불황에 빠진 것처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가구 중에서도 61%가 동의했고요. 43살 이상 58살 미만 X세대들 역시 응답자 65%가 미국이 경기 침체에 있다고 답해 연령대별 분류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또 젊은 세대로 불리는 27살 이상 42살 미만 밀레니엄 세대는 60%가 또 59살 이상 77살 사이 베이비붐 세대 역시 58%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아주 젊은 G세대인 18살에서 26살 사이인 G세대 55%도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들 등 가구는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66%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18살 이상 자녀를 가진 부모의 63%, 또 자녀가 없는 성인의 54%가 이처럼 이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번 뱅크레이트 조사에서 보면 성인 5명 중 3명 이상 64%가 미국 내 경제 환경으로 인해 올해 금융 습관 자체를 바꿨다고 답했으며 경제가 침체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경우
그 수치가 81%까지 오른 것입니다. 뱅크라이트 애널리스트 세라 포스터 씨는 미국인들은 전문가들과는 다른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의 강점을 판단하고 전국적 지표는 종종 그들 상향과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북한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커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래를 재집권 시 추진할 대북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 그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폴리티커지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토하는 구상을 보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그에 대한 검증 수용을 요구하는 한편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다른 형태의 일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사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 정부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북핵이 점점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일단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북핵 동결이라도 우선 추진하다는 구상은 줄곧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핵 보유를 헌법에까지 명기한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제재 강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집착한다면 대화 자체가 되지 않으니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돌리고 당분간 상황 관리에 치중하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렸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제안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 주요 제재 해제의 막기완도 바로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 구상의 한 변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북한이 현재 보유 중인 핵탄두와 핵무기 원료들을 그대로 보유한 채 제재 완화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일단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은 핵무기 보유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안보리 유엔 상임이사국이 아님에도 핵무기를 보유한 채 다른 나라들과 정상적인 외교관계와 교육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역시 이들 그룹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구상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대가로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 북한을 중국 견제의 전초기지 또는 미중 사이의 중립지대로 만든다는 것이 미국 일부 전략가들의 빅딜 구상과 연결되는 측면도 있다는 보도입니다. 자,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상황은 한국과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북핵 용인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촉발시킬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